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경제 이론을 이해하느냐 아니면 오해하느냐에 따라서 자산시장에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했다시피 지난 3년 동안 자산시장에서 성공한 사람은 5%안 될 거예요. 근데 실패한 사람이 98%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결국은 경제 이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이 포유 한율연구소 분석입니다. 그래서 약 한 7가지 오해하고 있는 그 경제 이론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잘 못했다면 아인슈타인의 능력 부족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 그 학생들 능력 평가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 가지로 구분될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인류 역사상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학창 시절에 기초가 없었다면 과연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경제학자로 기록이 됐을까요? 쉽게 하면 공부는 못했지만은, 즉 학교 성적은 나빴지만은 공부는 잘한 거지요. 다만 평가 방법이 일반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수능 시험 우수한 사람 많지요. 스카이대 출신들이 수능 시험 잘 보죠.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주관식 시험에도 강할까요? 더군다나 난이도가 조금 있는 주관식 시험에 그분들이 강할까요? 어제 아래 우리 연구소 소장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사람과 학교 졸업한 이후에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자산시장 관련 금융회사도 예외가 아니겠죠. 학교 다닐 때는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실제 금융시장에서 분석이나 그리고 응용에 있어서 뛰어날까라는 거죠. 공부를 잘할까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주관식에 그 시험치고 A4 용지 한 10페이지를 주면 그 유행가 가사를 잔뜩 적어도 10페이지 채울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유행가 가사를 적어 놓고 답안지 작성을 잘 했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지금 경제 이론에 그런 것이 많아요. 특히 대학 교수들이나 스카이대 출신 중에 그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나열해 놓고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문제 없다, 다른 사람이 문제 있거나 시장이 문제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은 문제가 없는데 시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2012년경에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스카이대 출신 중에 한 명 경제학자예요. KBS인지 모르겠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그 당시 이제 달러가 강세로 반전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달러 강세 현상이 경제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 이론이 뭐냐라는 거죠.
경제 현상을 연구해 가지고 보편 타당한 이론 법칙을 끌어내는 게 이론이란 말이죠. 그러면 경제 현상은 달러 강세예요. 그러면 경제 현상을 중심으로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는 경제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하튼 오늘 얘기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에 서두에 좀 사족을 붙였는데, 일단 7가지 정도를 얘기하면, 우리나라 경제학자 내지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근본이제도 화폐 이론을 공부했어요. 지금도 경제학 교과서 이론은 근본이제도 중심이에요. 근본이제도에는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제일 핵심이에요. 금 보유량에 기초해 갖고 종이화폐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금 보유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폐 가치는 결국은 금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화폐를 발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 보유량이 중요한데, 오늘날 화폐 제도는 종이 화폐 제도예요. 금 보유량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그 조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화폐를 발행을 할 때 국공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중앙은행이 인수하거나 시장에서 매수 또는 매각하는 방법으로 화폐 수량이 조정되죠. 그렇다 하면 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보면 국공채 상환 능력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국공채 상환은 조세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조세 부담 능력이 향상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국공채 발행 수량이죠. 그것도 결국은 그 부채 상환 능력하고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근본이제 화폐 이론과 종이화폐 제도는 완전히 다른 화폐 제도예요.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교과서는 근본이제도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K 교수 등도 들어보면 다 근본이제도 화폐 이론과 근본이제도 당시 환율이론, 고정환율제도 당시 환율이론을 가지고 변동환율제도 시대,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에 그대로 응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또 금리도, 최근 주식시장도 금리와 관련된 거죠. 등락이. 그리고 유가와 좀 상관관계가 높고, 그런데 금리가 그래도 더 중요한 변수인데, 이걸 기준금리 중심으로 금리 이론을 전개하느냐, 아니면 오늘날은 금리가 자유화되어 있죠.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금리가 조금 올랐으면 좋겠다, 물가가 높으니까, 아니면 물가가 내리니까 금리가 조금 내렸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상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금리는 역시 부채 상환 능력이에요.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면,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중심으로 금리를 공부한 사람은 시장금리 제도 하에서는 응용의 한계가 있죠.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이상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기준금리를 내릴 테니 시장금리도 내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또 금리가 장단기 역전이 일어나면 또 경기가 망가진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금리 역전 원인은 설명하지 않았단 말이죠. 또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로지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망가질 거다 이런 얘기만 한 거죠. 그리고 또 기준금리 인상하면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10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세는 우리 원화가치 하락이에요.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근데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한 이후에 달러가치 상승해요. 그러면 경제 이론이 한국에서는 맞고 미국에서는 안 맞고 그거 이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개변이죠. 왜 그러면 기준금리가 잘 안 맞냐라는 거죠. 환율 이론을 설명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오늘날은 하루 이틀 사이로 다른 나라에 바로 전파가 돼버려요. 그리고 시장금리를 따라가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먼저 상승한다는 거죠. 물가가 오르니까. 그리고 아르헨티나처럼 부채 상환 능력도 약화되니까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고 기준금리는 쫓아가는 형태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와 화폐 가치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는데 경제학자들과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만 또 언론에서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우리 경제학 교과서의 이론은 대부분 폐쇄경제를 가정한 GDP 성장 이론이에요. 개방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개방경제하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GDP가 언제든지 그 폐쇄경제 이론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있죠. 성장률 전망에 경제학자, 경제연구소 다 예외가 아니죠. 지난 2년간 대부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 실패하고 중국 경제는 2021년부터 전망에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에 왔어야 너도 나도 중국이 망가진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자산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전망 능력이지 결과치가 아니에요. 자산시장은 선반영하거든요. 실물 경제를. 그러니까 전망 능력이 중요하고 대응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일부 경제학자들은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잠재 성장률은 고정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 혁신이 일어나도 잠재 성장률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개방경제 하에서는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고 외국 기업이 미국 가서 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은 높아져요. 실제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이 미국에 가서 생산을 해요.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AI가 나타나면서 또 잠재 성장률이 높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학자, 다수일 것 같아요. 잠재 성장률이 고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어느 것이 클까요? 옛날에는 70년대 이전에는 실물 경제가 오히려 컸었어요. 근본위제도 시대니까. 근데 지금은 금융시장이 훨씬 커요. 종이화폐 제도로 바뀌면서. 그러면 경제 이론도 실물 경제가 큰 70년대 이전의 그 경제 이론을 가지고 오늘날 금융시장이 훨씬 큰 그 경제 환경에서 응용을 하면 그것이 성공할까요? 아니면 실패할까요? 실패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라도.
그런데 경제학 교과서는 아직도 실물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경제학자들이나 경제연구소들이 경제 전망에 실패하고 자산시장 전망에 실패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부동산조차도 금리 전망에 실패해가지고 2021년도에 모두 다 투자를 하라고 했죠. 약 한 98% 경제학자들은. 그러나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오르면서 다 망가져 버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화폐에 대한 수요 곡선과 일반 자회에 대한 수요 곡선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경제학 교과서는 화폐에 대한 수요 곡선과 일반 자회에 대한 수요 곡선이 동일한 것으로, 즉 우하향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학 교과서는 정태경제학, 즉 시간이 정제된 것,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면 시간이 정제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활동은 동태적으로 시간을 인정하고 시간을 감안한 경제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정태경제학 이론으로는 동태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대학 교수들이나 스카이대 출신들이 금융시장에는 오히려 98%가 아닌 99% 깨지고 있고, 그게 안 되니까 바람잡이 전문가만 있어요.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바람만 잡는 거죠. 수주당, 수주단가는 얘기 안 해요. 마진율도 얘기 안 해요. 오로지 수주량만 얘기해요. 그리고 한계기업까지 유망기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작전 세력과 같은 바람잡이 전문가만 난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수요 곡선과 일반 재화에 대한 수요 곡선 구분을 못하니까 바람잡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경제의 이론은 대부분 상호간에 충돌해요. 예를 들면 임금이 상승하면 소비 여력이 생기죠. 그러면 GDP가 증가하죠. 근데 임금 상승은 물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죠. 물가 상승 요인이라는 거죠. 근데 원자재도 상승하다가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 지난해 유가가 120불까지 갔다가 지금은 85불 안팎이지요. 그러면 인건비만 그대로 고공행진을 해요. 다른 물가는 안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소비가 증가할까요? 아니면 소비가 감소할까요? 그러니까 임금도 인건비고 가격이죠. 가격이 올라갔는데 소비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GDP 산출할 때 생산량 곱하기 가격이니까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명목 GDP는 증가하죠. 그런데 경제학 교과서는 가격을 세로축에 놓고 그 다음에 가로축에 생산량 내지는 수요량을 표시하면 가격이 하락을 해야 수요가 증가한다. 즉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한다는 거죠. 임금 상승하고는 다른데. 그 다음에 이것뿐이 아니에요. 다른 재화 내지는 서비스와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가 실종돼 버리죠. 그런데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를 암기를 했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7가지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는 큰 것만 얘기한 거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경제 이론을 경제학 교수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한계하고 있다고 하죠. 즉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동태경제학 얘기를 안 하고 가정을 전제로 한 정태경제학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 경제 응용을 할 때는 동태 경제 이론으로 가정을 없애버려야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가정을 전제로 금리만 올리면 경기가 침체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2년 동안 경기 침체는 커녕 오히려 3분기는 성장률이 지난 2년 중에 가장 높아질 수도 있는 환경으로 지금 변해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아마 11월 4일로 제가 예정으로 하고 있는 지난주만 하더라도 10월 28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일부 참여 의사가 있는 분이 11월 4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11월 4일자로 일단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공부 제대로 알자. 쉽게 하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과 시장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다르다. 또 객관식 사지선다형의 수능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주관식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크게 차이가 있다. 아인슈타인도 대표적인 예고 케인즈도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 일반 대학생들도 객관식 잘하는 사람과 주관식 잘하는 사람은 크게 차이가 나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객관식에 뛰어난 사람과 주관식에 뛰어난 사람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공부 제대로 하고 자산시장에 응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식을 공부를 하자.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 경제 이론을 공부하는, 즉 교과서 이론입니다. 그것을 위한 공부는 아무 응용 가치가 없다. 오히려 내 재산을 점점 더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지금 경제학 교과서 이론이면서 오늘날 경제학 교수들이라.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는 버려버리자. 오로지 수능 시험 칠 때만 필요하다. 자격 시험 칠 때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그 자산시장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자산시장에 응용 가능한 공부를 제대로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